이것이 보정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진은 현실에 존재하는 한 소녀를 촬영한 것으로 그녀의 외모는 매우 특별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반신이 마치 두 사람처럼 나뉘어 있는 것 같은 모습 덕분에 그녀는 지금까지 가장 희귀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이 소녀가 의료계의 제안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며 이는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4개의 다리를 가진 소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희귀한 특징을 가진 또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정보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들의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 비밀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을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모든 진실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가장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신체적 차이를 삶을 밝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물은 바로 조세핀 머틀 코빈입니다. 19세기 말 그녀는 2개의 골반과 2쌍의 다리를 가진 독특한 신체 구조로 인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세핀은 1898년 5월 12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부터 그녀는 매우 희귀한 사례로 병원에 있던 모든 의료진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완전히 건강했지만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점은 그녀가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에서 전례 없는 기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조세핀의 아버지는 당시 25세로 건강하고 강한 체격을 지닌 남성이었으며 붉은 머리카락과 밝은 푸른 눈, 그리고 매끄러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보다 9살 연상이었으며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외모가 너무나도 흡사하여 의사들은 이들이 가까운 혈연 관계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조세핀이 태어났을 때 의료진은 처음에는 그녀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조세핀은 실제로 쌍둥이 자매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가적인 하반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조다리는 일반적인 다리보다 작았으며 각발에 3개의 발가락만 있는 등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희귀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처음에 조세핀이 심각한 기형으로 인해 오래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선천적 기형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세핀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원 내에서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급속도로 퍼지며 많은 의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호기심 많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조세핀의 상태를 유발한 생물학적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은 너무나 희귀하여 당시 의료 문헌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세핀의 가족은 총 8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녀만이 유일하게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는 그녀의 출생을 더욱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조세핀의 사례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자연에서 매우 드문 현상으로 보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신비롭거나 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이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세핀의 보조다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과학적이거나 신비로운 가설을 세우며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4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조세핀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과학 및
의학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핀의 가족은 처음에 그녀의 신체적 특이성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처음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점차 딸을 평범한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비록 그녀의 몸이 다를지라도 조세핀은 밝고 총명하며 건강한 아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동할 수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걷지는 못했습니다. 조세핀은 가운데 있는 2개의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 다리들은 걷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바깥쪽에 있는 2개의 다리를 사용하여 이동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4개의 다리에 맞는 특별한 옷을 맞춤 제작해야 했습니다. 1881년 13세가 된 조세핀은 4개의 다리를 가진 텍사스 소녀라는 별명으로 공연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며 그녀를 구경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가진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발견했고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조세핀이 한여름의 햇살처럼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행복하고 긍정적인 소녀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조세핀은 이러한 공연을 통해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도시와 마을을 방문하며 대중에게 공연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시기에 조세핀은 일주일에 약 $450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활용하여 상당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당시 유명한 한 서커스 단장이 그녀를 고용하여 서커스 공연에 출연시켰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관객들에게 사랑받았고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조세핀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매우 영리하며 세련된 감각을 갖춘 음악 애호가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4개의 다리를 가진 이 여성의 삶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녀의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했을까요? 의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세핀의 보조다리는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쌍둥이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며 신체 일부가 정상적인 구조로 발달하지 않는 디피구스 증후군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조세핀에게 과도한 신체 활동을 삼가고 특히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조세핀은 자신의 열정을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조세핀은 서커스 공연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클린턴이라는 유능한 의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19세가 되던 해 조세핀은 클린턴과 결혼하였고 결혼한 지 약 1년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복통과 발열, 두통, 식욕 부진 등의 증상으로 인해 엘라베마주 블런치빌의 한 병원을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핀이 특별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조세핀은 심각한 입덧을 겪었으며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한 의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국 조세핀의 첫째 아이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으며 어떤 선천적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 클린턴과 함께 4명의 아이를 더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조세핀은 간혹 다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며 추가적인 수입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세핀의 사례는 전국의 의학 저널과 연구 논문에 계속해서 등장했지만 그녀는 대중의 관심을 뒤로하고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텍사스에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1928년 조세핀은
오른쪽 다리에 연쇄 상구균 감염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간단한 항생제 치료로 회복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감염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후인 1928년 5월 6일 조세핀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텍사스주 클리번의 클리번 메모리얼 파크 묘지에 묻혔으며 시멘트로 덮여 보호되었습니다. 조세핀이 사망한 후 일부 연구자들과 기관들은 그녀의 신체를 연구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조세핀의 부모는 그녀의 무덤을 직접 지키며 시멘트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여러 날 동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딸의 영면이 존중받기를 바라며 외부의 간섭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조세핀이 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알게 된 많은 이들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세핀은 4개의 다리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개의 다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프란체스코 렌틴이라는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1839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렌티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희귀한 의학적 사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강인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렌티니는 조세핀과 마찬가지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4번째 다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3개의 다리를 가진 인물로 인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는 1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으며 2개의 생식기관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렌티니의 3번째 다리는 다른 2 다리처럼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그의 신체 구조와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부 저명한 외과 의사들은 렌티니에게 3번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결함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렌티니의 부모는 그가 기형적으로 태어나자 그를 친척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그는 장애 아동을 위한 고아원으로 보내졌으며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각장애인, 전신마비 환자, 그리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운이 좋은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렌티니가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별성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8세가 되던 해, 렌티니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렌티니는 단순한 희귀 사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체 능력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3번째 다리를 이용해 축구 선수처럼 공을 차는 묘기를 보여주었으며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자들은 렌티니를 3다리를 가진 축구 선수라고 묘사하였고 일부 잡지에서는 그를 3개의 다리로 동시에 공을 찰 수 있는 놀라운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단순히 신체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렌티니는 따뜻한 성격과 뛰어난 언변, 그리고 유머 감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결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렌티니에게 3개의 다리를 가지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균형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 덕분에 렌티니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기형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고 그를 강인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렌티니는 세계 유일의 3다리를 가진 축구 선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의학적 기적 등으로 불리며 공을 차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를 타는 등의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번째 다리 때문에 신발을 사기가 어렵지 않냐고 묻자 렌티니는 나는 두 켤레를 사고 남은 한 짝은 한쪽 다리가 없는 친구에게 준다고 답했습니다. 렌티니는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을 하며 영어를 배웠고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30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40년 넘게 서커스와 버라이어티 쇼에서 활동하며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렌티니는 1907년 여배우 테레사 머레이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1935년 두 사람은 이혼했고 이후 그는 헬렌이라는 여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1966년 렌티니는 78세의 나이로 테네시주에서 폐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체를 장애가 아닌 기회로 여겼으며 이것이 그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랑크 렌티니는 20세기 초 가장 유명한 서커스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인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한 의지,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열정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례도 그러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개할 또 다른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인물은 인도에서 태어난 소년 디팍 파스완입니다. 그는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파스완의 배에서는 추가적인 2개의 팔과 2개의 다리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의 의료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추가적인 사진은 원래 그의 쌍둥이 형제의 것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하고 파스완의 몸에 붙어 태어난 것입니다. 인도 의사들은 파스완의 상태를 기생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2개의 태아가 함께 자라다가 분리되지 못하고 한쪽 태아가 불완전한 형태로 다른 태아에게 흡수되어 일부 신체 기관만 남게 되는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파스완은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은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이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힌두교를 믿는 지역 주민들은 그를 신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파스완이 살던 마을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힌두교 신자들은 그를 비슈누 신의 현현으로 보았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에서 비슈누 신은 여러 개의 팔과 다리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파스완이 태어난 이후 7세가 될 때까지 그의 집에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각지에서 온 낯선 방문자들이었으며 일부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까지 그를 보러 왔습니다. 파스완의 부모는 의사들의 진단 결과를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며 그의 신체적 특징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모의 말을 믿지 않았고 직접 파스완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파스완의 부모에 따르면 그는 와갑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으며 일부 마을 아이들은 그의 외모를 이유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 파스완이 삶의 많은 도전에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호기심이 파스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자 2010년 3월 그의 부모는 아들의 수술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5월 30일 인도 방갈로르에 있는 한 병원이 파스완의 수술을 무료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수술의 전체 비용은 약 5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큰 비용은 농사를 생계로 삼는 파스완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이 특별한 사례를 위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갈로르 병원에서는 수개월간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총 6명의 전문 의료진을 투입하여 파스완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약 1년 후 파스완은 언론 앞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건강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몸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제발 뭔가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여성의 아들이 엄마를 병원에 데려왔을 때 말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도 이 여성의 상태를 직접 보고 놀랐습니다. 양쪽 뺨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변형되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이후 어떤 사람은 이런 얼굴을 처음 본다며 그녀를 외계인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일이 단지 그녀가 치통을 느꼈던 한 번의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작 그녀 자신도 콩알만한 흔적들이 이렇게 큰 구조로 변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대답했기에 환자의 가족이 그렇게 실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이한 얼굴을 가진 여성 2사례를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매혹적인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방문객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타원형의 이상한 구조물 2개로 얼굴이 변형된 한 여성으로 그녀의 상태에 놀라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1966년에 태어난 시엔 할머니입니다. 베트남의 가난한 산골 마을에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 그녀의 거주지였습니다. 낯선 손님이 찾아오자 시엔 할머니는 질문이나 대화를 피하듯 어두운 문 뒤로 숨었습니다. 이후 손님들의 연민 어린 시선을 느낀 그녀는 집 기둥 옆에 조심스레 앉아 자신의 운명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자신의 소수민족 공동체 내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시엔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 그녀는 지속적인 치통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은 단순한 치통으로 생각하고 산에서 구한 약초를 그녀의 양볼에 발라주며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엔의 양볼은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서 뜨거운 열감과 참기 힘든 통증을 계속 느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족들은 돈을 빌려 시엔 할머니를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그곳의 의사들은 수술이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시엔 할머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해당 군 병원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수술을 단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엔 할머니와 같은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게는 먼 곳에 위치한 상급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며 그녀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엔 할머니는 고통을 참으며 더 이상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민간요법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엔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얼굴의 구조는 점점 커져 결국 코가 거의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눈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엔 할머니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끊임없는 통증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 얼굴 때문에 시엔 할머니는 마을의 아이들 사이에서 괴물 할머니라는 별명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래된 이웃들은 이 여성이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시엔 할머니의 삶은 네 벽 안에서 외롭게 보내게 되었고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듯 했습니다. 시엔의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 속했으며 군에서도 오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단 한 마리의 소가 전 재산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결국 소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엔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은 그녀 안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무당을 불러 의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엔 할머니는 얼굴에 종양이 생긴 이후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와 바칠 등 모든 일을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려운 가족 형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시엔 할머니의 어려움을 알게 된 한 지방 자원봉사 클럽이 후원자들과 회원들에게 약 $400와 생필품을 모금하여 그녀의 가족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시엔 할머니의 사례는 곧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러 자선단체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엔 할머니를 처음 만난 자원봉사단체의 한 남성은 그녀의 얼굴에 2개의 거대한 종양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엔의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그녀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거대한 종양이 언제라도 터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들은 자신의 자원봉사 단체 그룹에 올려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시엔 할머니를 데리고 여러 대형 병원을 방문하며 검사를 받고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엔 할머니를 병원마다 업고 다닐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은 그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자들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자원봉사단체는 후원자들로부터 약 $12,000를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은 시엔 할머니가 의사의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랐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희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시엔의 사례에 대해 전문 의사는 이것이 특별한 수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엔 환자가 얼굴에 2개의 거대한 종양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큰 종양은 그녀의 시력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시엔 환자가 상악 및 안면 섬유 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T 및 엑스레이 검사 결과 턱과 얼굴 부위에 여러 종양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종양은 길이가 18cm에 달했습니다. 이 종양들은 불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석회화의 징후도 보였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종양이 너무 커져 시신경을 압박하고 눈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뇌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이 종양은 양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병원에서는 얼굴에 큰 종양을 가진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지만 시엔 환자의 종양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번 수술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고 여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매일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의사는 문헌을 찾아 읽고 CT 영상과 종양 사진을 연구하며 빠르고 정교한 수술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얼굴 재건 수술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오전 9시 4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얼굴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있어 수술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수술 중 환자에게는 혈액 3단위가 수혈되었습니다. 종양은 뼈 조직과 관련된 손상 부위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들은 환자의 코안운 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상악골과 비골의 구조 손실은 티타늄 메쉬 구조물을 사용해 지지하는 방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경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엔 할머니는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고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매우 놀랐고 수술의 성공에 감동해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 한 달 후 시엔은 퇴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되찾는 여정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의사의 황금 같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시엔 가족에게 전달되었으며 치료비를 제외한 약 6,000달러는 그녀를 위한 저축 통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술 전 시엔 할머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섬유 이형성증을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병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섬유 이형성증은 드문 질환으로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이 건강한 뼈를 대체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섬유 이형성증은 신체의 어떤 뼈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특정 뼈에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주 영향을 받는 뼈는 얼굴, 팔, 허벅지, 골반, 갈비뼈 등입니다. 이 병은 임신 초기 GNAS1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유전자는 G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하고 뼈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GNAS1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G 단백질이 과활성화되어 중요한 화학물질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조골세포의 분화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조골세포는 원래 건강한 성숙뼈 세포로 자라야 하지만 돌연 변이된 경우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뼈 조직 대신 섬유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뼈 형성 주기를 방해하고 골격에 영향을 줍니다. 유전자 변화로 인해 뼈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섬유 이형성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주로 골절 예방, 통증 완화, 변형된 뼈의 교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시엔 할머니의 사례 외에도 얼굴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일부 사람들에게 악마의 얼굴을 가진 여성 또는 악마 피부 여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레 할머니입니다. 레 할머니의 약 10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집은 한 시골 마을의 골목 깊숙한 곳에 있으며 큰 비가 온 후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은 노후되어 있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낡은 대나무 침대 외에는 값어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레 할머니는 호임 6세이며 수십 년 동안 얼굴에 이상한 구조물을 안고 살아오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이웃들은 그녀가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합니다. 레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녀는 통통한 얼굴과 맑은 피부, 크고 둥근 눈을 가진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10살이 되었을 때 머리 부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개의 작은 조직, 덩어리가 두드러지게 자라났습니다. 레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중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 2년 후 레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있던 조직 덩어리는 점점 커져 시야에 영향을 주었고 얼굴에도 이상한 조직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레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여드름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크기가 커지고 시야를 가려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레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때 의사는 그녀가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이상한 병에 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레 할머니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살이 자라나고 얼굴이 변형되면서 일부 이웃과 아이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레를 보고 놀라곤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에 병을 앓게 된 레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산에 올라 대나무를 잘라 뒷마당에 움막을 짓고 은둔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레 할머니는 병을 앓게 된 후 밤새 고민하며 두려움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움막 안에서 혼자 앉아 거울 속에 예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2004년 정신적 장벽을 넘고 세상이 자신을 멀리하지 않게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레는 움막을 떠나 도시로 가서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레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한 손님이 그녀를 도와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의 살점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레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여러 번 외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가게에 들어가면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막막하던 어느 날 인생의 빛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한 남성이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잘못 걸려온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은 어떤 여성에게 전화를 하려다 잘못 걸었고 그것이 레 할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이후 며칠간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점이 많다는 걸 아는 레는 첫 만남에서 자신이 병을 앓고 있으며 가족 형편도 어렵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나이나 외모의 벽을 모두 넘고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레도 그 남성이 장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진심이 전해졌고 그녀는 데이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010년 레는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가 병을 이겨내는 힘이 될 줄 알았지만 슬픈 소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레 할머니는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일해야 하기에 더 이상 두 모자를 찾아올 수 없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기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레는 매우 슬프고 원망스러웠지만 자식을 위해 이를 악물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어느덧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레 할머니에 따르면 수년간 두 모자의 삶은 무척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아들을 언니에게 맡기고 다시 거리로 나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레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상적인 조직 덩어리들이 점점 커졌고 한쪽 눈의 시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의 상태는 얼굴과 목, 팔까지 퍼지면서 그녀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매우 착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레 할머니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들은 항상 어머니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며 위로해 주었고 그런 아들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 따르면 현재 레 할머니의 가정 형편은 가장 어려운 수준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체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따뜻하고 다정하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레 모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이 열악하여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레 할머니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악마 얼굴의 여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웃들은 후원자들이 나타나 그녀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7세의) 한 여성. 그러나 체중은 27kg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제외하고 그녀는 신체의 어떤 부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30년 넘게 그녀는 마치 나무 판자처럼 침대에 똑바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걸을 때마다 누군가가 다리를 잡아 한 걸음씩 움직여야 마치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됩니다. 심지어 신체에서 가장 유연해야 할 피부조차 플라스틱처럼 굳어 탄력이 없습니다. 그녀가 앉거나 몸을 돌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온몸이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평범한 소녀였던 슈링이 순식간에 살아있는 나무 인간으로 변한 끔찍한 과정을 지켜보게 되며 20년 넘게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이야기 끝에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2023년 6월 중국 중앙방송 CCTV의 이상한 삶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특별한 제안이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하남성의 외진 마을에 사는 30대 여성에 대해 현지 주민들이 소문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나무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신비로운 현실 여정을 탐험하고 기록하기 위해 제작진은 출발을 결정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황하 강가의 가난한 시골로 향했습니다. 제작진의 대형 차량은 더 이상 갈 수 없어 내려서 작은 길을 따라 비와 비로 인해 미끄럽고 진흙투성이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특별한 여성의 집은 벽돌로 지은 단층 주택으로 붉은 기와 지붕이 빛바랜 모습입니다. 삐걱거리는 나무문이 열리자 내부 광경은 제작진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30대의 작은 체구를 가진 여성은 나무처럼 굳은 피부로 침대 위에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만이 움직일 수 있었고 깊은 슬픔과 극도의 외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슈링입니다. 온몸이 나무처럼 굳어 슈링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습니다. 식사,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 모든 일에서 그녀는 거의 60세 가까운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 여성은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자녀 돌보는 데 바쳤고 이제 점점 여위고 약해졌지만 병에 걸릴 수 없어 자신이 심하게 아프면 슈링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슈링은 어머니에 의해 침대에서 창가로 옮겨져 벽에 기대어 조용히 밖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만이 그녀가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습니다. 다행히 슈링은 움직일 수 있는 2개의 입술을 가지고 있으며 삼키는 기능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30살까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슈링은 원래 명랑하고 활발하며 춤추고 뛰노는 것을 좋아하며 매우 건강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한 사건으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슈링은 천천히 그러나 끔찍하게 변해 살아있는 조각상이 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슈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어떻게 그녀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을까요? 슈링은 1987년 하남성 강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가난한 농촌 지역으로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의지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에게 슈링의 탄생은 기적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첫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 시절 슈링은 건강하고 영리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제때 뒤집기, 기기, 걷기와 말하기를 배웠으며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성장했습니다. 남아있는 몇 장의 희귀한 사진에서 슈링은 영리한 눈과 통통한 얼굴,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집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시절이 그녀의 가장 밝은 시간이며 삶을 바꾼 사건 전 마지막 평화로운 기억입니다. 비극은 슈링이 4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오후, 마당에서 놀던 그녀는 갑자기 발을 헛디뎌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였고 피부도 찢어지지 않았으며 뼈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아이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슈링은 아파서 울었지만 몇 분 후 스스로 일어나 다시 놀았습니다. 가족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작은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슈링의 다리가 붓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부상이라고 생각하여 기름을 바르고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붓기를 만졌을 때 그녀가 느낀 것은 평소 딸의 부드러운 피부가 아니라 돌처럼 딱딱한 조직이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그녀는 즉시 일을 쉬고 딸을 검진하러 갔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의사는 처음에 관절염이나 외상 후 반응으로 의심했습니다.
슈링은 진통제와 몇 가지 소염제를 처방받고 관찰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녀는 엉덩이, 무릎, 어깨 등 각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각 관절은 붓고 굳어갔습니다. 가족은 계속해서 슈링을 진단하러 갔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염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염좌가 연이어 관절이 굳고 펴지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슈링의 손. 한때 유연하게 잡고 움직일 수 있었던 손도 점점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감각을 잃었고 발목은 더 이상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점점 느려지고 말수가 줄며 자주 한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밝았던 얼굴은 점차 우울해졌습니다. 가족은 당황하여 딸을 안고 성내의 크고 작은 병원을 모두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고 왜 건강한 아이가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마다 진단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합조직 질환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유전적 요인이나 드문 신경 손상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슈링의 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넘어짐 이후 슈링의 몸은 날마다 변하기 시작했고 이는 일반적인 부상의 회복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 관절이 저리고 뻣뻣한 느낌이었고 이후 어깨, 무릎, 다른 크고 작은 관절로 퍼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손목을 돌리는 단순한 움직임조차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슈링은 전날보다 몸 일부가 더 굳어져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발을 헛디뎌 팔을 부딪힌 후 며칠 지나자 그 부위의 피부가 굳고 감각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등을 부딪히자 등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붓고 굳으며 이상한 색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부드럽던 그녀의 피부는 거칠고 심지어 만지면 플라스틱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슈링은 끔찍한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넘어질수록 몸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몸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녀의 몸은 일부 운동 능력을 잃었고 각 관절은 시멘트로 덮인 것처럼 굳었습니다. 심각한 넘어짐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목이 부풀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가족은 즉시 슈링을 도청급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의사들은 처음에 비정상적인 골 성장 현상을 진단하고 양성 골종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악화를 막기 위해 곧바로 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의사들은 종양을 제거했다고 믿었습니다. 슈링의 어머니는 다소 안도하며 딸이 일반인처럼 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몇 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이 다시 붓고 이번엔 더 빠르고 더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수술이 진행되었고 몇 주 만에 부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 회복 대신 수술 부위는 굳고 감각이 없으며 차갑고 돌처럼 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발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확산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르러 슈링은 완전히 운동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목에서 발꿈치까지 모든 관절이 굳어져 구부리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눈만이 반응하며 살아있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농촌 여성에서 딸의 유일한 간호사,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피로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절망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조용히 붉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의 각 부위를 끌고 발의 각도를 조정하며 신발을 신기고 천천히 걸음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십 분이 걸리며 슈링이 집안에서 몇 미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 수 없고 머리를 숙일 수 없으며 스스로 먹거나
옷을 입거나 위생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생활은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했으며 빨대를 통해 물을 마시고 얼굴을 닦거나 가려움증을 긁거나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는 일도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턱을 열 수 없고 목을 돌릴 수 없으며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갈아서 빨대로 조금씩 섭취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부르는 모든 행위가 그녀에게는 불가능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체중이 60파운드도 되지 않는 슈링은 37세가 되었음에도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뼈뿐 아니라 피부 또한 플라스틱처럼 굳고 팽팽하며 탄력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의 부드러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접히지 않고 달걀 껍질처럼 단단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껍질과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만질 때마다 슈링은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기억과 감정, 의식은 남아있었지만 몸은 그녀의 나머지 부분을 배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슈링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가 관절이나 뼈 질환을 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굳고 인간의 성장 법칙을 따르지 않는 듯 보이자 혼란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연민을 느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는 돕고 싶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로 변한 소녀의 이야기는 하남성 작은 마을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슈링의 전신 X선 촬영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몸 안에 숨겨진 끔찍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는 뼈 손상, 근육 염증, 심지어 암까지 보는데 익숙했지만 그날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상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X선 필름이 점차 드러나자 탁한 흰색 배경에 얼룩이 번지고 원래 연조직이어야 할 신체 부위 전체에 단단한 덩어리가 퍼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골격 구조만 보이는 대신 의사들은 슈링의 몸 전체를 감싸는 가짜 뼈층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주요 관절인 척추, 엉덩이, 무릎뿐 아니라 근육군, 인대, 힘줄까지 석회화되어 돌처럼 단단해지며 몸의 유연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분석을 더 할수록 의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분명 일반적인 뼈나 결합 조직 질환의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석회화 상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생물학적 감옥을 만들어 슈링의 모든 작은 움직임을 가두는 듯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현상은 운동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혈관, 호흡기, 신경계 등 중요한 부위로 퍼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X선 영상은 슈링이 직면한 심각한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세계 최고 의학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전에 기록된 희귀 사례와 비교하며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젊은 여성의 몸을 변형시키는 악성 질환은 무엇일까요? 왜 그녀에게 발생한 것일까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은 존재할까요? 수년간 이상한 신체 변화를 겪은 끝에 의사들은 마침내 슈링의 상태를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극히 드문 유전 질환인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 약층 FOP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으로는 이 병이 초래하는 공포를 충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FOP는 극히 희귀한 유전자 이상으로 약 200만 명 중 1명에게만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환자 수는 600명을 넘지 않으며 최초 기록은 16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는 이 병에 거의 무력합니다. FOP는 환자의 몸을 점차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근육, 인대, 힘줄 등 연조직은 염증, 가벼운 충격, 심지어 예방접종 후에도 돌처럼 굳어 진짜 뼈로 변합니다. 한번 골화된 부위는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의료 개입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절개 수술을 하면 몸은 보복으로 더 많은 뼈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심각한 합병증은 청소년기에 시작됩니다. 어깨 관절이 굳고 척추가 휘며 이동 능력이 제한됩니다. 약 20세가 되면 대부분 걷지 못하게 되고 성인이 되면 침대에 누워 자신이 만든 뼈층 속에서 점차 얼어가는 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정신의 명료함입니다. FOP 환자의 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이 굳는 각 단계를 움직이지 못하는 손가락, 석회화된 척추, 점점 짧아지는 호흡까지 명확히 인지합니다. 이 감금은 천천히 매일 매시간 진행되며 냉정하고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척추의 변형이 진행되어 흉곽 확장을 방해하고 호흡조차 투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에게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슈링에게 그것은 길고 은밀하며 의식이 깨어있는 여정입니다. 게다가 딸을 돌보는 유일한 어머니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흐려져 예전처럼 딸을 돌볼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슈링은 몸의 어느 부분이 더 잃게 될지 알 수 없으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누가 어머니 대신 함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슈링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적 비극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이며 전 세계에서 아직 치료할 수 없는 희귀 질환 환자 수천 명을 대신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몸이 점차 돌이 되어가는 동안에도 슈링의 마음과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슈링이 깨어있으며 매일 밤 어머니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완전히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고 활발했던 소녀였던 슈링은 이제 침대에 갇힌 몸으로만 남아 날마다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눈만이 감정을 전달하며 나머지 모든 것은 무력하고 굳어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조직 검사를 하거나 주사,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자극은 연조직을 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P는 현대의학도 속수무책인 질병입니다. 특효약도 없고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골화 과정을 늦추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슈링은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귀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운명에 맞서는 용기이며 희망이 남지 않았어도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이 소녀는 18살이지만 외모는 좁쌀 아이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녀의 얼굴이 상당히 주름져 보이고 실제 나이와도 맞지 않고 어린 소녀의 외모와도 닮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소녀가 어떤 이상한 병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불사의 능력을 가진 걸까요?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희와 함께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중국 후난성 융싱의 작은 마을에 한 이상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까오쇠잉기며 18살입니다. 처음 들으면 별다를 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화제가 되는 이유는 쉐잉이 이미 8살인데도 외모가 9살 아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6살까지는 그녀가 또래 아이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 6살 이전의 쉐잉은 활발하고 착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 소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까오 가족도 그저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을 놀리듯 단순해 보였던 그 소망은 이 가족에게 너무나도 먼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쉐잉이 7살이 되자 가족은 딸에게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까오융바오 씨는 딸이 6살이 되었을 때 외모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주변 또래 아이들은 모두 키가 상당히 커 있었습니다.
그 후 딸이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내와 함께 딸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살이 찌는 시기를 겪는다고 여겨 부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점점 더 살이 쪄서 마치 임신부처럼 보였고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때에 마을의 한 이웃이 두 부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들이 먹는데 절제가 없고 배가 불러도 계속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예전에 자신도 그랬다며 이런 현상은 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이웃은 두 부부에게 딸의 식사량을 조금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까오씨 부부는 그 조언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딸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하고 식사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두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쉐잉의 어머니는 식사량을 줄인 이후부터 딸이 매일 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잠들면 하루 종일 무려 24시간 동안 방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워서 밥을 먹자고 하거나 운동하자고 해도 딸은 화를 내며 매우 불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와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가족은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큰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묻고 다니며 온갖 민간요법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군가 딸의 증상에 맞는 약이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아무리 멀어도 부부는 약을 지어주는 약초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민간요법으로 딸의 이상한 병을 고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만 시도해본다는 것이 무려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간요법 치료를 시도했지만 쉐잉에게 나타난 변화라고는 살이 찐 것뿐이었고 다른 호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임시로 안심하며 딸에게 병치료에 전념하도록 학교를 잠시 쉬게 했습니다. 부모는 건강이 안정되면 다시 학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쉐잉이 학교를 쉬기 시작한 이후 연달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키가 완전히 자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쉐잉은 키가 5cm도 채 크지 않았고 6살 때 키 그대로였습니다. 다음으로 얼굴도 변화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어나고 표정은 점점 무기력해지며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 때면 쉐잉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부름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까오씨는 딸이 12살이 되자마자 30살 아줌마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쉐잉은 자신이 점점 사람 같지 않게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말수가 줄고 바깥에도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변화를 지켜본 가족 모두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춘기 소녀라면 한창 몸이 활발히 성장해야 할 시기인데 딸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까오씨 부부를 크게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때 까오씨는 혹시 집안의 유전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 생각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친척인 큰아버지에게까지 물어봤지만 양가 어느 쪽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까오씨는 딸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받고 명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심리적 상처를 염려해 그는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만 딸을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몰래 움직이는 부녀의 행동은 점점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집까지 찾아와 묻고 살폈습니다. 이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큰 골칫거리가 되어 까오씨를 지치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야 할까요?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사이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차례로 찾아와 딸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부부는 그로 인해 딸이 큰 심리적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괴물 취급당한다고 느낄까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직접 쉐잉의 달라진 외모를 본 일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문과 의심이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집안이 무언가 부정한 것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소녀가 매우 위험한 전염병에 걸린 것 같다고 수군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염병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일부러 까오 가족과 거리를 두었고, 아이들마저 쉐잉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여론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일부 사람들은 까오 가족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며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 가장 명망 있고 존경받는 한 할머니가 갑자기 나서서 쉐잉과 그녀의 가족을 두둔했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평소 까오 씨가 남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는데 정작 그의 집에 문제가 생기자 모두가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할머니의 꾸지람을 들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둘씩 물러났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마을의 선한 사람 몇 명과 함께 까오 씨 부부를 찾아가 선의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혹시 쉐잉의 병이 정말 심각하거나 전염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식기와 그릇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서 쓰고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이상한 병의 전염을 예방하고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자 까오 씨 부부는 결국 딸의 이상한 병이 정말로 전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조언대로 식사부터 잠자리, 놀이 시간까지 큰딸 쉐잉을 집안의 다른 아이들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무척 아팠습니다. 어쨌든 딸은 이제 겨우 12살인데 정말 이렇게 세상과 격리된 차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당시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쉐잉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쉐잉은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친구도 없었으며 이웃과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했습니다. 딸이 점점 말수가 줄고 우울해지는 것을 보며 까오 씨 부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 딸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왕씨 성을 가진 한 기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기자는 세상 경험이 많고 이상한 사례를 많이 접했을 테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자는 비슷한 사례를 접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왕 기자는 의료계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 실력 있는 의사와 연결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왕 기자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는 쉐잉에게 일어난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왕 기자는 본래 성격이 열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이야기를 들은 뒤 곧바로 쉐잉의 사진을 찍어 몇몇 아는 의사들에게 보내 상태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마다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의사는 쉐잉이 그룹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진행한 뒤 의사들은 그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룹형은 주로 칼슘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종합 검진 결과 쉐잉은 칼슘 부족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의사는 그녀가 희귀한 유전성 외소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병은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곧 의사들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소증 환자는 대개 오자형 다리, 네모난 두개골,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머리 등 아주 뚜렷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쉐잉은 걷는 모습도 정상이고 머리와 몸의 균형도 잘 맞으며 전혀
기형적인 특징이 없었습니다. 이때 구루병과 외소증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자 왕 기자는 과감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쉐인근 조로증이라고 불리는 희귀한 조기 노화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왕 기자는 이 병에 대해 예전에 몇 건의 의학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산둥에 사는 리씨 성을 가진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20살 남짓이었지만 얼굴은 마치 40이 넘은 사람처럼 보였고 여러 차례 검사 끝에 결국 조로증, 즉 조기 노화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해외의 한 아이였는데 리 씨와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늙어 보이고 신체 또한 빠르게 노화되었지만 실제 나이는 매우 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로증을 앓는 사람의 비율은 8만 명 중 1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렇다면 쉐잉 역시 극도로 불운하게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왕 기자는 곧바로 의사 친구를 찾아가 쉐잉의 혈액검사, 초음파, CT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쉐잉은 조로증을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로증 환자는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모든 생리 기능이 일반인보다 수십 배 빠르게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쉐잉의 상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쉐잉이 왜 자라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아버지는 딸의 미래를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쉐잉의 부모는 아직 젊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딸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다면 그때 쉐잉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 끝에 두 사람은 아들을 한 명 더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나 완전히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키가 누나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당시 쉐잉은 이미 18살이었지만 외모는 여전히 7살 소녀 같았고 얼굴은 마치 40살 아줌마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쉐잉은 특이한 외모와 체질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안고 살았고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놀 친구도 없었고 부모는 혹시라도 딸이 위험에 처할까봐 멀리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쉐잉은 학교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지만 교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우려해 난감해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도 점점 그녀를 멀리했고 외모를 놀리며 괴롭혔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기형적인 외모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쉐잉은 결국 다시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외로움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집 밖의 활기찬 세상은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집에서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오래된 낡은 텔레비전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은 그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잠시나마 외로움과 공허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텔레비전마저 고장이 나자 창문이 그녀가 바깥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화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창가에 서서 반나절 내내 바깥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리가 아파 서 있기 힘들어지면 쉐잉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닭에게 줄 먹이를 몇 줌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작은 닭들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녀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인 나이인 18살의 영혼이 어린아이 같은 몸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수십 년 동안 이어가야 한다는 고통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쉐잉의 운명이 정말로 바뀌게 될까요? 알고 보니 예전에 쉐잉을 도와주지 못했던 왕 기자는 그 일로 마음속에 늘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한 그는 쉐잉의 사연과 이 희귀한 질환을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단 이틀 만에
쉐잉의 이야기는 제3인민병원의 한 과장 의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된 왕 기자와 방송국 동료들은 쉐잉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즉시 의사들은 가족에게 쉐잉을 병원으로 데려와 종합검사를 받도록 초대했고, 병원은 여러 의료기관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공동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료를 맡은 류 부주임은 짧은 검사 후 곧바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쉐잉의 경우는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이 창백하고 전신이 부어 있으며 복부 비대와 발달 지연을 보이는 것이 이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불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희귀 질환입니다. 류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대개 복부 비대, 신체 발달 지연, 부종과 같은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쉐잉이 이 질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병원은 혈액 검사, 갑상선 초음파, CT 촬영 등 심층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최종 결과는 쉐잉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함께 심각한 빈혈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 의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실 환자가 7살 때부터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초기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점점 악화되었고, 그 결과 성장이 멈추고 키가 자라지 않았으며 얼굴이 늙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의사들은 표준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를 시작했지만 까오 씨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주저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자들의 도움으로 지방정부가 개입해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의료보험 카드까지 발급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까오 씨는 딸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었고,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과 선의의 시민들도 쉐잉을 위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의사들은 쉐잉을 위한 치료 방향을 설정했고, 그녀도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18살이 된 그녀의 몸이 과연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키가 다시 클 수 있을까요? 다행히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약을 복용한 뒤 측정한 키는 실제로 약간 자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쉐잉에게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드디어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자 이웃집 소녀가 쉐잉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날 때마다 그 소녀는 쉐잉 집에 들러 함께 숙제를 하고, 숙제를 마친 뒤에는 인내심 있게 그녀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쉐잉의 눈빛만 보아도 그녀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8살인 그녀를 학교에서 받아줄까요? 왕 기자는 그녀를 데리고 10년 전 새 학기를 다녔던 읍내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교장이 조금 망설였지만 쉐잉의 간절한 학업 열망을 직접 본 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침내 까오 쉐잉의 이상한 외모를 둘러싼 비밀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침착하게 병원을 찾아가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근거이 없는 민간요법이나 비밀 처방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저희가 더욱 새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